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을 씩씩하고 반갑게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 인사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새해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원래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원래 참 복을 많이 받았어 라는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전해봅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과 서로 덕담을 많이 나누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명절 연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권순장의 브릿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삼재에 걸린 것 같아요. 횡령하고 무너지고 불나고 미국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우리 각동이님은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맞이하십니까? 이번은 하락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점이었잖아요. 대형 IPO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놨던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는 마음의 준비지만 실제 준비는 역시나 부족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11월 말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하면서 11월 말에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12월하고 1월 초반까지. 그래서 사실 그때 평소에 비해서는 현금을 조금 공격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익절을 많이 했거든요. 올라오는 놈들을 조금 일찍 잘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버티고 자르는데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익절을 했는데, 역시나 이게 IPO 하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익절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보험주 이런 거는 다 익절을 했어요. 좋아요. 걔네들 좋고 앞으로도 좋은데 다른 주식이 너무 나빠졌잖아요. 네.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너무 나빠져서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준비를 해놨는데 좀 여전히 아쉽네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들고 조금 더 준비했으면 얼마나 신나할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차정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몽땅 태웠습니다. 몽땅 태웠고 오늘이 24일 차정일 24일인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지금부터 사모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태웠는데 이제 현금이 없어요. 없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한 대 더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정말 연말에 많이 빠졌죠. 기부도 하고 애들한테 혼도 안 내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자주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그리고 각도기님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3년간의 강세, 미국 기준으로 3년간의 강세장이 사실은 그 코로나도 2달밖에 약세가 아니었잖아요. 2달도 채 안 됐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3년간의 강세장이 이제 끝이 나는 과정에 진입한 걸 수 있죠. 근데 우리 유동원 참치형이 맨날 얘기하듯이 기업들이 실적은 완전히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걔 중에는 미친 가격을 만들었던 애들 있죠. 대표적이었던 게 이미 게임 끝난 게 펠로톤 80% 작살났죠. 고점에서. 그것도 며칠 전에 또 왕창 또 조금 올라줬잖아요. 네, 그 전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크. 캐시우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분의 논리가 너무 약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고 깨달은 거야. 미국 애들이 별로 잘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투자를. 이렇게 대충 해? 야, 쉬운 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기술적 이해도가 그거밖에 안 돼? 미치겠다 진짜. 제가 그거 되게 놀랐어요. 한국에 오면 기술적 이해도가 그거보다 월등히 높아도 돈 깨지는데 저 정도의 기술적 이해도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그리는 그 정도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험한 전장이 있구나. 그래서 보따리 싸갖고 미국 갔다가 지금 미국에서 총 맞아갖고 피 그러니까, 흘리면서 다시 한국 와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진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장 하면 다 바보고 미국장 왜 안 해? 미국장 있으면 저렇게 알아서 돈 벌어주는데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작년 후반부에. 그때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미국 주식에 이제 미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미국 주식 가서 이제 다 미쳐버릴 지경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한국 투자자들은 살아날 것 같아요. 워낙 여기에서 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구석탱이 있는 주식은 안 샀잖아요. 아, 그렇죠. 큰 회사들의. 주로 큰 회사들을 샀잖아요. 다 유명한 회사들을 샀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샀잖아요.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하락폭이 그렇게 실적이 하락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제 뭐 다들 그런 말씀하시지만 악재는 굉장히 크게 보고 네. 좋은 거는 그냥 원래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는 게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입자가 뭐 800만 이제 못하고 뭐 170만 이렇게 뭐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루에 막 20% 이상씩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 네. 만약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곧 실적을 발표하겠지만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는 뭐 오미크론 영향도 있고 인플레 영향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합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퍼 몇 배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퍼 10까지 떨어졌는데 PER 10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죠. 뭐 한 20 정도? 20 정도? 그 정도 내외.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쳐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그 어떤 근본치가 있거든요. 근데 세계 최고의 기업을 PER 10배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저금리 시대에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콜금리 기준금리 2%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얘네 퍼 10배 주겠나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래도 기준금리가 2%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고 죽었다 깨나도 지금 분위기면 네. 기준금리 모르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좀 모른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 한 기준금리 2%가 맥스일 것 같고 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기준금리 2%에서 PER 배수 몇 배여야 하느냐? 20배 정도. 20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 주식이고 성장성이 있는 애들은 20배면 바닥권의 PER 배수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의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1, 2, 3, 4 해보면 다 아는 기업들이거든요. 다 큰 기업들이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애플은 그런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 뭐 네.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고퍼를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받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도기님께서는 반도체 회사하고 빅테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 다른 회사들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 알겠고 네. 많이 떨어진 것도 알겠는데 펄을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비싼 주에 높죠. 들고 걔가 네. 20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걔네들은 원래 높은 PER 배수 받았고 예,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성장률이 좋은 만큼은 원래 PER 배수를 높게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칠게 지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건 그럴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고. 그렇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네. 나이키 신발 같아. 조던 시리즈 같아요. 네, 근데 가격이 훨씬 비싸죠. 그렇죠. 중고 가격도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뭐 분당에 친한 집 많은 예. 100만 원도 넘는 그래픽 카드를 넣어서 컴퓨터를 조립했더라고요. 제 네. 친구도 그렇게 조립했는데. 네. 요즘 조립이 더 비싸요. 예, 근데 게임이 안 돌아간대요. 2개 이상 몇 개를 더 이렇게 돌리려 그러니까 네. 그래픽카드 용량이 그거보다 더 비싼 한 3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그래픽 카드의 수요는 있어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위험 요인이 하나 있죠. 그거는 인텔이에요. 인텔이 이제 그래픽 카드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 라자 코드리라고 그분이 아마 엔비디아에 있었을 거예요. AMD인가? AMD에 있어서 그래픽을 하시던 분인데 그 분이 만든 제품이 이제 곧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성능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출시되기 전에 예.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좀 지나치게 높아요. 성능이. 다른 거 회사보다 월등히 좋다면. 네, 월등히 높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내년도에 나오니까 아직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왔을 때 엔비디아의 어떤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픽 카드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다른 회사들보다 높은 PR 배수를 적용받는 거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각도기님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에서는 왠지 인텔을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네. 싸니까. 싸니까. 우리는 무조건 싼 거지. 무조건 싸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안 터지잖아요. 걔는 많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 터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웃긴 게 미국 네. 주식을 여러 개들을 들고 있는 게 많진 않은데 뭐 2주, 10주 이렇게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인텔하고 같이 들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계속 따로 놀고 있습니다. 얘가 그렇죠. 많이 올라갈 때는 인텔은 저 밑에 쩌리로 있더니 네.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얘는 뭐예요? 그래도 네. 조금씩. 네. 왜냐면 올해는 인텔의 해죠. 올해 내년은 인텔의 해가 또 그게 부도만 안 내면. 예. 부도만 안 내면. 나오겠다고 했던 게 나오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 이제 우리 IT의 신님하고는 얘기할 때 인텔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안 평가했는데, 인텔은 인텔이에요. 여전히 제국이에요. 왜냐면 PC 시장이 80%, 전 세계적으로. 서버 시장이 95%. 제국이죠. 근데 얘네가 훌륭한 성능의 제품을 발열을 좀 막으면서 전력 소요를 적게 해주면서 또는 전력 소요를 유지시켜주면서 성능이 30% 정도 향상되는 제품을 만들면 서버 회사들이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회사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고 딱 국내로 여쭤보겠는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이제 시가총액 전 세계 1, 2위를 이제 나라고 빼고 나면 이제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인수 합병을 해서 계속해서 회사의 사세를 키워가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라고 적혀 있는 이어폰 헤드셋 이어폰 정도 좀 사고 나서는 거의 자사주를 태워가면서 우리가 최고야. 다른 회사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두 가지 회사 중에 만약에 각도기님이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시고 어떤 회사의 방향성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저야 잘 아시다시피 워낙 애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니까 그동안 항상 애플이었죠. 2022년 이후에는 이번에 대단한 회사 하나를 세계 최강의 게임 회사 하나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다가 싼 값에. 저 마이너스 20몇 프로 있다가 10몇 프로 블리자드 제가 2주 들고 있거든요. 갑자기 불렀어. 다른 거 다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정말 싼 가격에 인수를 했어요. 50이 신대를 찍었던 주식이거든요. 이건 진짜 참 잘했다, M&A를. 누가 봐도 M&A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 혼란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쳐 있었던 회사지만 IP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워크래프트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그 가격에 인수를 옛날 했으니까. 사람이십니다. 워크래프트 얘기하시고. 스타크래프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수를 했으니 이제 방향성을 하나 더 보여준 거고요. 새로운 CEO 이후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질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원래 그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게임 소프트웨어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향해서 진격을 하겠다라고 보여준 건데, 거기에 최근에 홀로그램 2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사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뭔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할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홀로그램 2는 개당 가격이 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가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편화되는 순간 가격은 몇 분의 몇으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니까 얘들이 뭔가 다른 걸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 세계에서 새로운 기반을 분명히 넓힐 것 같습니다. 애플이 워낙 기본적으로 애플은 테슬라하고 더불어서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팬덤은 계속 시장을 확장시킬 거고요. 사실은 2021년 4, 4분기
휴대폰 판매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애플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판매 대수 기준으로 네. 점유율이 근소한 차이로 삼성한테 밀려서 2등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고 나니까 좀 근데 가격이 ASP라는 게 현저한 차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벤츠가 현대자동차하고 판매 대수가 비슷하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니 포르쉐가 포르쉐가? 제 차례여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 이거는 왜냐면 ASP 차이가 한 서너 배 날걸요 아마 제가 정확히 몰라도 아마 삼성은 A 시리즈하고 그 밑단에 J 시리즈인가 있어요. 예, J 시리즈가 이제 개수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ASP를 현저하게 낮춥니다. 그래서 아마 30만 원 안 할 거거든요. 이쪽은 ASP가 거의 한 8, 9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정도의 ASP를 갖고 있는 애들이 대수로 이렇게 팔았다. 그리고 중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못 팔았다.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건 어떤 전자기기에서 갖기 힘들었던 명품 라인을 획득한 거다라고 보여져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고 한국한테 조금 안 좋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물론 35% 정도는 한국이 부품을 넣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대만과 한국의 시가총액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전됐습니다. 슬픕니다. 우리가 되면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두 가지로 역전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두 한 가지예요. 애플 때문에 역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하고 이제 만먹지 않습니다. 1.5배 비싸. 1.5배. 그러니까 이제 3조지 네, 맞아. 3조 달러.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싼 애들의 기운이 대만으로 간 거지. 우리가 이제 부품을 많이 납품한다고는 하지만 폭스콘과 TSMC라는 걸출한 애들을 걔네들이 애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시총이 그 정도까지 갔고 이렇게 무서워진 거예요. 네. 그 대만의 그 기운이 우리나라는 오긴 올 겁니까? 이제 10, PBR 1, 역사적 저점 이런 얘기는 맨날 이제 듣는데 한국은 거버넌스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붐업했다가 또 빠졌다, 붐업했다 또 빠졌다 안타까운 게 좀 그런 게 좀 그래서 거래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심적으로. 거래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거래소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코스닥도 거래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코스피도 거래소고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죠. 이거는 코넥스인가 하나 더 있죠. 그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만드는 건데 똑같은 거래소 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진짜 좀 뭐냐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금 조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장외 시장 대비 장내 시장이 훨씬 더 할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K옥션이 신규 상장했는데 자기보다 한 1.5배 이상 큰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버금가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장외에 있다 장내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장내에 있던 애들은 쩌리가 돼가지고 걔네보다 시가총액이 낮아 훨씬 큰 회사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이건 뭐가 굉장히 많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는 거래소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가 해결돼야 되는데 언젠간 해결돼야 되겠지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많이 깨었잖아요. 네, 이제 선거 대선도 좀 있으니까 다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예 그 부분을 배제해놓고 우리나라 그거는 상수 변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인정을 하고 나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좁은 밴드로 보시면 돼요. 낮은 밴드 좁은 밴드가 아니고 낮은 밴드. 예를 들어 미국은 PER 20배에서 30배 사이를 오갈 때 우리는 10에서 20 사이를 오간다. 20도 많고 10에서 15. 10에서 15죠. 20은 못 갔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 움직인다 해서 그러면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메리츠 같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퍼 곱하기 EPS라고 보면 현금을 되게 많이 갖고 있으면 EPS가 안 나오잖아요. ROE가 떨어지죠. 네, ROE 자체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대체로 그런 오래된 회사들은 ROE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 중에 철강 회사들 같은 거 ROE 떨어지는 거는 보유 현금이나 보유 자산이 너무 많은데 비해서
네. 덩어리-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네. 이익률이 떨어지고 저걸 태우거나 네. 자사주를 진짜 소각하는 회사들한테만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돋보이고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러니까 식입니다. 메리츠 말고 한 두세 개 회사만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재미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엠모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상폐시킬 것 같은 느낌으로 다 자사주를 소각을 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시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회사가 몇 개만 더 나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바이오 말고 바이오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현장에서 뭐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벌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게 예, 자기가 번 돈으로 태워버리고 진짜 하는 거. 꿈 같은 이야기인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00만 투자자의 세계가 왔기 때문에 무시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신세대 그 사람들도 이제 주식 그 오너들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젊으신 분들이 아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많이 가시던데 일단 뭐 미국도 요즘 시장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쩌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이제 먼저 떨어졌으니까 덜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희망 속에서 저같이 이제 현금을 다 태운 사람 말고 네. 현금이 뭐 총 투자 금액에서 10에서 한 30% 내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지금부터 사모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네. 오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 뭐 좋은 주식 은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되는데 완전 돈이 없으면 오히려 저점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네. 약간 고개를 쳐들었을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개별 종목 단에서 에너지가 응축돼서 뻗어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왕창 사주는데 이거 뭔가 새로 들어온 것 같아.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없었던 매수세가 빵 생기면서 거래량이 빵 늘어나. 그거는 좋네 하면서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 지지부진하던 게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 그럼 오케이. 그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세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저점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리게 아니 근데 시장 저점과 종목 저점이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뭐 현금 80% 90% 있으신 분은 제 느낌에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번에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나서 집행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냥 계속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뭐 PBR 1배 정도 수준 왔으면 그 정도 그다지 겁낼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코로나 3월달 같은 상황이 갑자기 다시 올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러면 0.7배까지 떨어지잖아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IMF 오는 거죠, 뭐. 아니, 주식시장만 IMF.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주식시장만 IMF 좀 뭐 다른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만약에 이제 또 하나 변수는 저건 있죠. 지금 지난 12월 달에 경상 적자 났으니까 무역 적자 났으니까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 6월 달까지 계속 적자가 빵빵 터져. 위안부 막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때는 좀 심각하게 될 수 있죠. 그때는 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상황은 안 보신다고 지난번에. 네, 그런 정도까지는 뭐 지금은 보기는 좀 너무 우려 상황이 되니까 나쁜 것만 너무 캐치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싶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이렇게 줄렁거리니까 네. 이걸 내가 주식이란 걸 괜히 해서라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죠.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시간들을 어떤 식으로 견디고 네. 뭐 자기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렇게만 해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책을 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주가 떨어진 것만 보이고. 예, 그렇죠. 네. 좀 길게 보십시오. 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어떤 내가 회사 하나를 차려서 이 자리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나한테 리턴을 해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소 1,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리를 잡아서 이제 리턴까지 되려면 현금 흐름이 투자한 것들이 이렇게 1, 2년만 해도 리턴만 되면 감사해요. 당연하죠. 한 3, 4년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투자한 거니까 좀 그런 긴 시계열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시뮬레이션은 잘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는데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난 그때 좋다고 샀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가격이었는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복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복귀를 하면 그 가격도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 지금 와서 보면 더 좋은 가격이 생겼는데
이거는 특별 할인인 것 같아라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특별 할인일 때 대출이라도 땡겨갖고 더 사야 되겠다는 거는요? 그거는 뭐 그 심리를 더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예, 내 돈 내산으로 갖고 있으면 오를 때에도 계속 버틸 수가 있는데 땡겨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덜덜 떨리거든요. 그러면 오를 때 빨리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은 대출을 쓰지 말고, 대출을 쓰려면 뭐 자격 조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 아침 그 질의응답에서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몇 년 이상 꾸준히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하락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만 특별히,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락에서 좋은 경험을 한번 해보려면 한번 땡겨봐야. 그거는 이제 성공하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5년, 10년 계속 꾸준히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거는 찬스인데? 그럼 그때는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성공 경험이 없는데 무조건 떨어졌으니까? 이러면은 안 좋죠? 아마 지금 비트코인 중에서 난리 난 분들, 네, 제가 여쭤보려고. 거덜난 분들은 다 돈 땡겨서 거덜나셨을걸요? 요즘 돈도 그렇게 잘 빌려준다면서요? 뭐 디파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근데 한번 털렸는데 또 떨어지니까 참 안타깝죠. 보통 이게 성공의 경험이라는 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비트코인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는데 대출을 땡겨갖고 마지막으로 거기다가 5천을 더 태워서 그게 뭐 4억인가 5억인가 됐대요. 이 성공의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돈 중에 다 빼지를 않고 일부는 뭐 투자도 하셨지만 또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성공의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누적되고 반복되는 경험이고, 그 느낌이 있어요. 필이 딱 오면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태워도 돼. 그분이 지금 그런 필이 온대요. 태워도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역사 짧은데요. 코인은 지금보다 35,00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등은 할 것 같긴 한데, 반등한다고 이번에 사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건 따로 한 꼭지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주말 방송에서 그걸 정리를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의 생성의 시점이 2008년도이부터인데, 2008년도가 왜 비트코인이 생성됐냐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특별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금융위기가 오니까 얘네들이 8천억 달러 돈 통화를 4조 달러까지 늘리면서 통화를 너무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사토시 나카모토. 그분의 이름으로 그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설도 있죠. 호주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했던 그 연원이 통화 증발이었어요. 통화 증발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시점은 뭐냐면 통화 증발이 한 번 더 이루어졌잖아요. 또 더블 났잖아요. 그러면 통화 증발을 피하기 위한 자산이 통화 증발이 곱하기 2가 됐으니 주가가 2배가 올라갔다? 논리적으로 다 상당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고점보다 2배 이상 올라갔다. 타당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가장 강력한 토양분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4조 달러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깔아놓고 계시되, 그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통화를 회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뭐 주가나 경제적 충격이 오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의 이제 핵심 고리는 뭐냐면,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언제 바닥이냐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바닥이라는 얘기를 해요. 전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 시장이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보는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실질금리 플러스 안 만들 거란 얘기입니다. 안 만드는 건가요? 못 만드는 건가요?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질금리 플러스가 되면 그때는 탈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실질금리가 플러스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 상황 된다? 저는 비트 같은 거는 정말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뭐 비트만 문제된기나 이 주식시장도 아주 작살날 텐데 주식시장 작살나면요 비트는 못 견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이랑 비트 자산이랑 11월 중순 이후는 거의 궤적을 같이 근데 크죠. 폭이 훨씬 네. 크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전기차 중에서 뭐 리비안, 루시드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실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루시드도 실물이 있고 리비안도 실물이 있어요. 리비안은 실제로 돌아다녀요. 근데 루시드가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왜냐하면 루시드보다 리비안은 실물이 더 많았어요. 그런 격이에요. 근데 얘는 실물이 없어요. 더 끝단이에요. 그 채찍의 제일 끝단이거든요. 가격 변동폭이 여기에서 요만큼 나면 저기서는 이만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술주 중에서도 제일 끝단에 있다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나스닥이나 기술주의 흐름과 같이 가되 폭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위로든 아래로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이 방송은 FOMC 끝나고 나가는데 그 FOMC의 결정에 따라서 통화 긴축이 좀 느리게 된다 그러면 반등이 세게 나올 거고요. 비트 암호화폐 자산은. 근데 생각보다 그 통화 긴축이 좀 빨라지면은 암호화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나가면 이미 이런 판세가 다 끝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이 통화 긴축이 세게 나온다면 이 암호화폐 자산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거는 방송이 이제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네. 이 방송이 오히려 지금 뒷북 치는 거지. 예측을 한번 예. 27일 날을 기점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FOMC 결과도 한국 시간으로 나오고 그날이 아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도 되고 네. 그날 이후에 주가 흐름은 이거는 그냥 뭐 예측의 네. 각도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떨어질 때부터 S&P 나스닥은 한 10%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아직 한 2, 3%더 남았어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한 15%에서 20% 빠지겠구나 했는데 벌써 15%가 넘었어요. 15% 빠졌어요. 그래서 그럼 20%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녹인 것 같습니다. FOMC의 금리 3번, 4번은 4번 정도는 이제 우습게 넘어갈 것 같고 이 정도 하락에 이미 4번은 다 녹였고 시장에 5번. 5번, 6번이면 이상 나오면 추가로 공간이 좀 더 있죠. 떨어질 공간이. 0.5%씩 올릴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에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기 여기서부터 오늘 이 시점 그러니까 나스닥이 15% 빠지고 그 S&P가 7% 빠진 이 시점 고점 대비 여기서 추가로 빠지는 거는 금리가 4번에서 추가 하락 금리가 더 인상된다라는 가정이 나올 때 그런 사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보다 뭐 6번, 7번 이러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10% 이상 S&P 기준으로 10% 이상 나스닥 20% 이상 또 빠질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붕괴가 되려면 실질금리 플러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질금리 플러스까지는 안 만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를 여기서 논하기는 웃긴다. 예. 오늘은 시간이 왜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를 봐서 제가 아까 안 만드는 거냐고 못 만드는 거냐고 이제 여쭤봤잖아요. 그것도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하고.